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국민일보 1면입니다. 이 관세 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김 한미 정상회담 곧바로 열 것. 네, 지금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 이준석 후보까지 그리고 다른 이 대선 후보들까지 모두 대선 토론이 있었죠. 관련해서 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만 나왔느냐? 더 많은 얘기들이 줄줄이 쏟아졌죠. 그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윤 자진 탈당, 한동훈 내일부터 지원 유세.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했다는 소식 저희가 토요일에 전해드렸었죠.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이제 토요일 오전 10시 40분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동훈 전 대표 직접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저 이제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지원 유세에 나선다라는 건데 선대위에 합류하는 건가 싶죠. 근데 합류인 건지 아닌지 살짝 좀 애매합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무디스 108년 만에 미 신용등급 내렸다. 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가장 최고 등급이었던 AAA에서 AA1으로 내렸다라는 겁니다. 내린 이유 부채 대비 수입이 약화됐다. 다시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빚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내렸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신용평가사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피치는 이미 2023년 8월에 내렸었고요. 이 S&P도 2011년 8월에 내렸었다. 근데 이제 무디스마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다라는 건데 관건은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가 되겠죠.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에 살짝 제동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 침체 쓰나미가 한반도까지 물밀듯이 더 밀고 들어올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북개발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첫 공개. 무슨 얘기냐? 북한이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을 실사격하는 모습을 직접 공개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지난 15일 북한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에서 직접 공대공, 하늘에서 하늘로 지금 쏘는 거죠. 공대공 미사일을 쏘는 모습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건은 이거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대공 미사일 개발 초기다. 근데 북한은 실제 개발해서 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러시아에서 기술을 이전한 것 같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재래식 무기도 북한이 우위인 건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에서 대규모 지상작전 재점령 행동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한 400명이 최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숨진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 휴전협상, 종전협상도 다 논의가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 열려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휴전, 종전 논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라는 거죠. 네. 무관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봅니다. 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분수대죠. 한강시민공원의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날씨가 좋다 못해서 약간 초여름 같은 느낌마저 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참 날씨가 좋다 못해 약간 덥다라는 느낌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현재 상당히 하늘이 좀 어둑어둑 구름이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비도 예고가 돼 있다라고 하니까 출근하시는 분들 우산 챙겨서 나오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 눈길 가는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대선 특집이죠. 오늘은 이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이 4년 연임 개헌에 김 임기 단축으로 맞불을 놨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개헌 이슈를 꺼냈습니다. 분명 내란 종식이 더 먼저입니다라고 이재명 후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먼저 4년 연임제 합시다. 그리고 결선 투표 도입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김문수 후보가 우리 4년 연임 말고 중임제 합시다. 그리고 당장 이번 대선 이번 임기부터 3년으로 좀 축소해서 다음 총선, 대선 같이 하는 걸로 동시로 좀 이 시기를 좀 맞춰봅시다라고 이런 임기 단축 카드를 내밀었다라는 거죠. 받고 더블 이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만 자세히 좀 볼까요? 표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재명 후보의 지금 개헌안입니다. 먼저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본인 직계 가족 뭐 등등의 이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좀 제한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도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을 하고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등등등의 기관장을 임명할 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요. 비상명령, 계엄 선포 땐 역시 국회 사전 통보 및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정기관의 권한에 대해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하고 감사원을 국회 관할로 국회로 좀 이관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자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고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이렇게 받아쳤다라고 말씀드렸죠. 4년 연임 말고 중임으로 가자. 그리고 당장 이번 대통령 임기부터 3년으로 좀 축소하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거 아예 폐지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도 다 폐지하고요. 국민입법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하고 국회의 권한남용 관련해서 견제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정기관 권한 관련해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부분, 이거 국회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추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이걸 법정 기구화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28년 4월 총선 주기 대통령 선거 주기를 일치하자. 요게 아까 나온 요 권력 부분에 있어서 이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축소하자라는 거 맞물려 있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창근 위원님, 국민의힘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4년 중임제를 얘기하다가 연임제로 말을 바꾼 거예요? 라고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중임제, 연임제 이게 무슨 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장 핵심은 이거죠. 이제 중임보다 좀 확대된 개념의 연임인데 네.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미국식 중임, 다시 말해서 8년이 최대치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을 내놨지만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내놓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나치식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횟수 제한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한 발짝 물러서 있다가 본인의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차이도 가장 크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빼는 건 좋아요. 하지만 국회의 권력이 지금도 너무 세잖아요. 국회를 제어할 권력은 없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안을 보면은 국회 권한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소환제,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금 탄핵도 받지 않아요. 탄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면은 권한 남용을 견제하느냐, 이 부분도 제도하자는 거기 때문에 공헌이 이제 국민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양 후보의 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번 개헌안을 지금부터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공은 이제 국민들한테 넘어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다시 얘기를 하고 나온 거는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왜 횟수 제한을 안 놓고 연임제로 가자 그리고 장기 집권하려는 거 독재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독재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게 독재라는 것이고요. 장기 집권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게 장기 집권입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 후보가 개헌 관련해서 이 화두를 던진 것은 네. 앞으로 개헌에 대해서 국회 개헌 특위라든지 이쪽에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4년 연임제와 중임제는 다른 것이죠. 네. 연임제는 연속해서 2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중임제는 한 번 건너더라도 2번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러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임제가 장기 집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연임제에서 이 선수의 제한은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62년도 제5차 개정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네.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번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지정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연속해서 2번 하고 또 몇 번 쉬다가 또 다시 2번 해가지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까지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저희를 공격하는데 그런 공격의 시점이 아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는 임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라고 급선회한 이유부터 먼저 밝히시는 것이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짧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창근 의원님? 왜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냐라는 뭐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발표와 연관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본인이 개헌안을 내놨고 그리고 본인이 적용을 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을 받는다 하면서 마치 선심 쓰듯이 얘기하시는데 네. 그것은 현행 헌법에 12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에 현직 재직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거는 총선과 임기를 맞춰서 중간 평가를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과도기적인 정부가 돼야 되고 다음 가장 빠른 총선하고 임기를 맞추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그렇다면 어느 누가 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과도기 정부로서 임기를 줄이자. 그래서 2028년부터 뭐가 됐든 간에 개헌안이 적용되도록 하자 이겁니다. 예. 네. 짧게 요거는 좀 팩트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제안한 것은 총선과 대통령의 그 임기 주기를 맞추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2023년이 되면 지방선거와 대통령의 임기 주기가 딱 정확하게 일치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중앙행정이고 또 지방행정과 임기를 같이 맞춰서 4년 단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총선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어제 그렇게 주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2030년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일단 말씀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 우리가 받아준 거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그거를 주장한 게 아닌데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말씀인 건데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선을 16일 앞둔 어제 이 개헌 이슈를 다시 꺼냈다라는 건 그럼 내란 종식은 됐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판단하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22년 대선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현행의 87 체제 헌법이 어느 정도 수명이 다했음.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수차례 밝혀왔었고요. 네. 또 지난 연초에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개헌을 주장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란 종식하는 것,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그 헌법재판소가 선언해 주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대선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대선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이 개헌과 관련된 입장은 당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때가 되었고요. 특히 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이해서 5.18 정신을
헌법의 전문에 수록하자라는 내용까지를 다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헌과 관련된 공약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종식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내란 종식이 더 우선입니다라고 얘기할 당시엔 헌재의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판단이 나오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일단락이 돼야 된다라는 우선순위의 얘기였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일단 양쪽에서 다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개헌이라는 게 원포인트 개헌도 사실 쉽진 않다. 그런데 6월 3일까지 이제 오늘로써 15일 남았나요? 15일 남은 이 지금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얼마나 무르익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입니다. 커피 원가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여기 볼까요?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이재명 발언에 집중 포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 8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120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나오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줬더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어제 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이 군산 유세에서 했었던 발언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른 내용이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 이 김문수 후보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 맞는 거냐, 왜 지금 카페 사장님들 폭리 취하는 것처럼 뭐 그게 오도하는 거냐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이 논란을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뭐 국민의힘에서 소위 스피커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원이 다 공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좀 맥락을 좀 아시고 공격을 하셨으면 좋겠다.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발언이 언제 처음 나온 거냐면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 계곡 정비를 끝내는 과정들 속에서 이 상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었던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들은 얘기인데 여기에서 발언의 맥락은 다 무시하고 일부 발언 120원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마치 아무런 경제적인 지식이 없는 것처럼 또는 일부 상인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오도하게 만들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저열한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경제적 관념이 없어서 원가를 추산할 줄 몰라서 저런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시에 원두콩 가격만 놓고 보면 그런데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로 이 계곡을 불법 점유하고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닭백숙 팔던 분들을 깨끗한 환경으로 계곡을 정비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 계곡에 놀러 오게 하면서 그분들은 새로운 직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다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득해 내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앞뒤를 다 자르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공격은 또 국민들에게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왜 앞뒤 다 자르고 저열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냐라는 취지예요. 저열한 방식 공격이 아니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원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짜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 어제 토론에서도 원가가 아니라 원재료 값이라는 말로 수정했고,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본인이 도지사 시절에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결하다 보니 2019년도의 원재료 값이더라 이렇게 또 짜맞추기 한 거죠. 하지만 5만 원에서 3만 원이 남는다면은 무려 60%가 남는 거예요. 네. 닭 이렇게 백숙을 파는 분들도 그 60% 원가도 사실 맞나요? 60% 수익률이? 60% 수익률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인 지식이 없이 정말 현장의 실물 경제를 모르고 하시는 건데, 한번 장사하신 분 다 여쭤보고 싶어요. 5만 원짜리 백숙을 팔아서 60% 남는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가도 커피 원가 120원 차라리 인정하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잘못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짜맞추기식으로 가시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을 일으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 간의 지금 이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논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제 이준석 후보도 있었죠. 이준석 후보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 들어볼까요? 120원 커피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뭐 제가 표현 잘못한 것 같다. 이거 좀 저 상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표현 잘못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죄송하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니들이 왜곡하는 거다. 니네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게 역시 이재명답다.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아니 이건 내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는데 좀 오해해서 들었을 여지가 있으면 그건 좀 죄송하다. 표현 정정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이준석 후보가 했거든요. 김정욱 대변인님. 이준석 후보가 어제 토론회를 많이 준비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됐는데, 아마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토론회가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창 끝은 굉장히 무뎠고 방패는 두터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 커피 원가뿐만 아니라 무슨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본인이 만들어낸 용어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만큼 실물 경제에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을 했고요. 또 광역도지사를 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그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지금 3년 동안 역임했던, 지난 10수년 동안 이 실물 경제 속에서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보다 더 정교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점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실물 경제를 잘 모른다는 어떤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지나온 이 여적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어제의 이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을 좀 지켜보면서 나는 이때가 생각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대파 일명 논란이죠. 직접 보고 오실까요? 이것도 지금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0원에 이제 금방. 근데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 맡으면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고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때 이 대파 한 단에 875원 이게 말이 되냐라고 근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세게 좀 공격을 했었던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번에 커피 원가 120원은 대파 한 단 875원이랑 다를 게 뭐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르죠. 다른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똑같은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을 뿐 그것이 완전히 뭐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저 그 875원 대파 발언은 당시에 대파 물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뭐 5천 원까지 가는 적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현장에 간 날 하나로마트가 여기서 세일을 더해가지고 875원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실제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2019년도 당시에 커피 콩값하고 이것은 완전히 뭐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당시에 2019년도에 커피 콩값은 120원이 맞다라는 것도 기사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120원 발언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똑같은 정도로 또 그래서 정말 세상의 물가를 전혀 모르면서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화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에서는 같다라고 보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대파 한 단에 875원과 커피 원가 120원이 같다고 볼 수 자체가 없는 건데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1등 후보를 좀 공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나온 얘기 커피 원가 120원 말고 호텔 경제학 얘기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동네 경제가 아주 막 다 죽어가지고 썰렁하게 그냥 침체돼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관광객이 한 명이 왔어요. 이 돈을 10만 원을 이 호텔 주인한테 예약금으로 오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돈이 10만 원 들어와서 외상값을 갚자 해가지고 동네 식품 가게 외상값을 10만 원을 얼른 갖다 갚았어요. 이 식품 가게 주인이 오랜만에 또 돈이 들어왔어요. 통닭을 다 사서 먹었어요. 그 통닭 가게 주인도 요즘에 10만 원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옆집에 신발 가게 외상했던 거 갖다 갚았어요. 신발 가게 주인도 10만 원 받아가지고 빵을 잔뜩 샀어요. 빵 가게 주인이 전에 호텔에 가서 외상으로 호텔값 못 줬던 거 1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그 돈 받아 갔어요. 이 동네에 들어온 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동네에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이게 경제죠. 호텔 경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의 인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네. 호텔 경제학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호텔 경제학 얘기가 뭐냐?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해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호텔 경제학 이거는 괴짜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거 승수 효과를 좀 비유한 예시다. 좀 단순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라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그 그림을 보면 뭐 지금 이게 뭐 지금 뭐 돈이 무한 동력인 겁니까? 1원이 무한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죠.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재명 후보가 설명한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호텔에 먼저 10만 원을 주고 호텔 저희 며칠 날 묵을게요 하고 예약을 하는데 이 호텔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거 우리 요김에 침대를 사야겠다 하고 가구점에서 침대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구점에 돈이 들어와서 가구점이 그럼 우리 치킨 사 먹어야지 하고 10만 원어치 치킨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치킨집은 돈 들어온 김에 연필이랑 지우개 좀 사볼까 하고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 10만 원어치 또 뭐 문구류를 또 샀다. 그럼 이 문방구에서 다시 이 호텔에서 사실 그 전에 돈을 10만 원 빌렸었는데 요거를 요번에 돈 들어왔으니 갚아야지 라고 해서 호텔로 돈을 갚았는데 최종적으로 그 여행객이 저희 일정이 바뀌었어요. 호텔 예약 취소할게요. 라고 해서 취소하고 돈을 다시 10만 원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든 돈은 없는데
돈이 쭉 돌아서 경제가 잘 돌아간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설명인데 이창근 위원님, 경제학 박사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죠.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에서 주장하듯이 또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이 수익률이 60%라고 주장하듯이 그게 잘못된 것처럼 이것도 결과론적으로는 마을에 돈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호텔 예약 취소된 부분, 네. 저 부분은 누가 메꿉니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민주당이 내놓은 해명도 네. 케인즈의 승소 효과라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은 차라리 통화 승소라고 얘기했으면 이해하겠어요. 네. 통화 승소라는 것은 돈을 내 혼자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걸 두 사람이 쓰면 20,000원이 되고 세 사람이 쓰면 30,000원이 되는 식의 돈이 회전을 하면서 승수를 일으킨다는 건데 네. 하지만 통화 승수도 1이 되지 않아요. 네. 그 얘기는 10만 원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럼 이재명 후보는 뒤늦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뉴딜이라고 얘기해요. 네. 뉴딜은 진짜 케인즈 학파에서 얘기하는 승수 효과예요. 그럼 이재명 후보의 경제 지식이 네. 통화론자 입각한 거냐, 케인즈 입각한 거냐. 통화론자는 또 고전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정부를 얘기하는 거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분배를 통한 성장을 한다는 주장이고 재정 지출, 정부의 재정을 활용한 이전 소득을 경제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제2의 소득 주도 성장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런 식의 경제를 펼친다면 정부 부채가 지금도 1,300조 육박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도 변명할 게 아니라 잘못돼서 잘못됐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성장에 AI를 얘기했으면 AI를 가지고 차라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더 나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김진욱 대변인님. 아니 결국 돌고 돌아서 뭐 돈이 다 돌았으니 경제가 도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럼 호텔 예약 취소한 10만 원 이거 나라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경제가 도는 거냐? 결국 나라 돈 퍼주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인 거거든요. 저 호텔을 예약하면 다 호텔 다 취소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 극단적인 그 아주 단순화된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서 만약에 호텔을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 있는 효과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가장 실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제가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순환의 첫 부분을 막혀 있어요. 순환이 돌지 지금 이게 펌프가 돌지 않을 때 네. 가장 먼저 그 마중물을 넣어줘야 될 부분은 누구냐? 그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주고 펌프를 돌렸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순환이 될 수 있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저걸 마치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해가지고 노쇼처럼 얘기를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그 지역은 다 망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방점이 찍힌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0%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KDI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이런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력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니 그럼 모든 여행객이 호텔 예약하고 전부 100% 취소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이 돌고 돌아야 된다. 돈맥경화 이거 정부에서 먼저 한번 뚫어줘야 도라도 도는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건데 왜 자꾸 딴 얘기하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왜 나만 갖고 그래 커피 원가니 호텔 경제학이니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할 법도 하긴 한 게 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협공도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2023년 당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그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네. 들어보셨죠? 지금 김문수 후보도 이준석 후보도 지금 너무 친중인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서 이창근 위원님,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랑 사이가 좋았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았다기보다는 외교와 관련된 네. 그런 가치관이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한미 외교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중국 외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느 편에 서야 될지는 그때그때 달라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봐서는 한미 동맹을 경시하고 한중 동맹을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국제 정세를 모르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너무나 오해한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트럼프도 지금 중국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 고관세를 하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90일 유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를 정확히 보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교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뜻이 같은 거고 이재명 후보 홀로 지금 생각이 다르니까 마치 두 사람이 협공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아니 저는 좀 이해가 두 분이 이렇게 협공하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특히 친중 문제를 가지고요.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친중의 프레임을 이재명 후보에게 씌우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보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왜 지금 이번 대선에 나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친중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협공에 들어왔다는 건 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발언을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확장되고 발전돼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다. 적대시해서 안 된다. 잘 관리해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외교는 민감한 것 아닙니까? 민감한 외교를 잘 관리해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은 국익이다. 국익을 우선해서 관리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친중 프레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뭐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협공이야 아니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 발언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어제 TV 토론회를 보면서 얼마나 각 후보들의 생각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느냐라는 거겠죠. 네. 겉핥기식의 논박이 아니라 깊이 있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TV 토론회였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합류,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윤 자진 탈당, 한동훈 내일부터 지원 유세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토요일 오전 9시 9분 국민의힘에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략 한 2시간여 뒤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당 승리를 위해 최소한 개헌 반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 저는 앞선 이 세 가지 과제가 수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음 주, 당장 내일부터 지원 유세에 나온다라는 거죠. 일정 잠깐 같이 볼까요? 네, 당장 내일부터 내일 부산 광안리, 그리고 그 이튿날 대구 서문시장,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 그리고 강원 원주 중앙시장.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사람들 많은 시장, 전통 시장들을 쭉 돌면서 지원 유세에 나선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김광삼 변호사님 살짝 좀 묘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주에 국민들 만나요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까 내용 보신 것처럼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나는 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럼 이게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김문수 후보랑 손을 잡은 거야, 별개란 얘기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이번 선거 운동을 하는 조건 3개를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 탈당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3개의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들어와서 선거운동하는 명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탈당과 함께 네.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설사 저 조건이 사실은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계속적으로 방관자재 입장에서는 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도 이후에 대선 끝난 다음에 당대표랄지 그다음에 또 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관전적 요소를 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수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을 찾는 중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일단 이제 선대위에는 또 합류를 하지 않고 네. 외곽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좀 비슷한데 뭐 외곽에서 하나 제가 볼 때는 선대위 합류하나 그 차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주느냐. 뭐 사실 선거운동을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방관제 입장을 취했을 때는 이제 김문수를 찍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마 좀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선대위에는 합류하지 않고 따로 개별로 예를 들어 200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때의 상황처럼 지금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20일 김 지원 유세 시작. 박근혜처럼 개별 행보하는 거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원했었던 것처럼 선대위에 뭐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개별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관건은 말씀처럼 선대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김수민 위원님,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현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어느 수위의 지지를 호소를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따로 일정을 만들어서 다닌다. 또 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간의 메시지가 충돌할 경우 이런 것들을 피하겠다라는 네. 그런 전략이기도 한 거거든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탄핵 반대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사실 네. 어제 TV 토론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좁힐 수 없는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할지 한동훈 전 대표가 다 캐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자칫하면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가 둘이 같은 장소에서 사뭇 다른 메시지를 낼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피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장소에서 그러면 완전히 배치되는 메시지를 내놓을 거냐? 그건 네. 역시도 어차피 언론으로 보도가 되면은 뭐 같은 당에서 두 소리 나온다 이 얘기밖에 안 듣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은 김문수 후보와의 강력한 공통분모가 있겠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김문수 후보의 그런 입장과는 조금 별개로, 혹은 이제 김문수 후보보다 더 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내가 하겠다. 약간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마지막 관건은 그러면은 이제 같은 당이지만 기류를 달리 해왔던 두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나마 좀 결합하는 그런 효과를 낼 건가, 네. 혹은 김문수 후보의 부족한 점을 한동훈 전 대표가 메워줄 건가, 이 부분일 텐데, 근데 사실 총선이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대선은 결국 후보 중심이고 국민들이 다 후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보완 이런 효과는 저는 상당히 약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약간 좀 이 상반되는 두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면 그래도 좀 뭔가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다. 이게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기 때문에 후보 중심으로 보고 다 모두를 후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그다지 먹히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또 이런 거예요. 따로 움직인다고 했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손잡고 만세! 여러분 김문수와 한동훈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을 텐데, 김광삼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유세하는 현장으로 간다면 합동 유세 가능할까요? 이제 그건 한동훈 후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수현 평론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상승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보수가 단일대우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선대위가 됐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랄지 그 밖에 어떤 부정적 층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보수를 단일화시키고 결집하는 데서는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같이 손잡고 유세를 하려고 하면 네. 또 하나의 명분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단일화 하겠다고 하고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정도 이상의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잖아요. 그럼 계엄은 반대했는데 탄핵은, 아니 계엄은 반대했는데 탄핵은 잘못됐다. 이건 네. 서로 충돌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계엄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탄핵을 당하는 게 맞죠. 그건 김문수 후보의 제가 볼 때는 딜레마가 모순이고, 지금 뭔가 전 대통령 의리 이런 게 신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다 보수로 끌어들여야 하고, 네.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사실은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탄핵 찬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 변화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설령 한 장소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찾아간다고 해도 같이 합동 유세를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지금 이제 공이 한동훈 후보한테 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과연 한동훈 후보가 같이 할 것이냐, 김문수 후보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아까 분명 이 한국일보도 지원 유세 시작, 조선일보도 지원 유세 내일부터라고 제목이 나왔죠. 근데 중앙일보는 어떻게 제목을 뽑았느냐 같이 볼까요? 윤 탈당해도 안 움직이는 홍한, 선대위 합류 없이 각자 행보다. 선대위 합류 없이 각자 행보하는 거, 이거는 안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중앙일보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한다고 봐야 돼, 안 한다고 봐야 돼, 좀 애매한데라는 거죠. 근데 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선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어제 이런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진짜 이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한 번은 이 사람을 지원했다가, 그리고 다음번에 옮겨갔다가, 그리고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된 다음에 역시 여기도 아니고 밖에 한덕수 후보로 밀려고 5월 10일 밤에 새벽에 쿠데타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 피해자였던 제가 앞장서서 막았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죠. 국민들께서 다 보셨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당의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어디 계시죠? 왜 한덕수 총리를 찾지 않죠? 그러면 친윤들은? 왜 저만 찾고 왜 한덕수 총리를 찾지 않는 거죠? 그건 그런 식의 친윤들의 당시 주장이 사기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들어보셨죠. 김수민 의원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왜 한덕수 냅두고 한동훈한테만 뭐라 그래? 뭐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네,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에서는 별로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는 이유가 사실 김문수 후보가 그 국민의힘의 새벽에 그 결정을 뒤집어 엎고 당원 투표에 힘입어서 후보 지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근소하게 그때 당원 투표에서 이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 등등 탈락자들이 이런 쿠데타, 당내 쿠데타는 안 된다라고 힘을 모아준 덕분이 큰 거거든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지지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선 영향을 끼쳤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윤 후보에 대해서는 친윤 계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야구로 치면 한동훈 전 대표는 한 3루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루가 한덕수, 2루가 홍준표다. 그 사람들부터 먼저 설득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그만큼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 당으로서는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이런 것들을 압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친윤계 그리고 김문수 후보 쪽이 더 큰 부담을 지는 거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는 이치가 되는 것이고 사실 또 친윤계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보다 더 급한 것이 홍준표 전 시장일 거예요.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더 가까운 사이인데도 홍 전 시장이 틀어져서 지금 하와이 가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관계자들이 다 부인을 한 설이긴 한데 그런 말까지 나오는 그래서 특사단까지 파견한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그 당내의 주자들에 비해서 여유를 갖고 좀 이 사태를 지켜보고 또 비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사 변호사님.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말은 100% 옳아요. 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속아주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뭐 친윤들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치고받게 할 게 아니고 친윤보다 더 한 수 위가 돼야죠. 그러면 속아주는 척하면서 대승적 견지에서 이걸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당대표 선거 때 자기가 얻었던 지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도 불구하고 사기란 거 다 알죠. 국민이 쿠데타 했다는 거, 쿠데타 시도했다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말을 구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사기를 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당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대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 당의 어떤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뭐 참여를 했으니까 다행이긴 하는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사실은 똑같은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자신이 말이 옳다 하더라도 이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또 김 변호사님 말씀은 한동훈 후보 말이 다 맞다고 해도 그걸 지금 상황에서 따박따박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냥 사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기인 거 알아도 그냥 속아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이 지지자들 또 유권자들한테는 좀 더 이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향후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미래 정치를 위해서도 그 편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얘기 중에 살짝 나온 게 아까 이 김수민 의원이 그 말씀하셨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한동훈 전 대표보다 더 급한 게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특사단까지 보냈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사진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바로 어제였죠. 어제 실제로 특사단, 유상범 의원, 김대식 의원 등등을 비롯한 이 특사단이 실제로 미국 하와이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러 출발을 했습니다. 그 모습 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저 모습이죠. 네, 지금 다들 이 캐리어 하나씩 끌고 지금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모습입니다. 네, 표정이 약간 비장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장엄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어제 결국 이렇게 특사단을 꾸려서 이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출국을 했다라는 건데 조금 전 하와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김대식 의원 하와이에 도착해서 뭐라고 했느냐. 홍준표 전 시장 꼭 만날 겁니다.
일단 홍준표 전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갈 예정인데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한테 줄 메시지를 줬다. 지금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수민 의원님, 사실 김대식 의원의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이 결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캠프 회단하기 전에 한 방에 모여서 내가 여기는 한 7, 8명 전화는 받을게 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김대식 의원이 지금 하와이로 갔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 마음 풀릴까요? 일단 김대식 의원에 대해서 홍 전 시장이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캠프의 내부의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설득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김문수 후보 입장을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홍 전 시장은 당에서 탈당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특사단 방문이 사실 이 만남이 불발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발되면은 국민의힘은 또 큰 타격을 받는 것이고 네.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특사단의 어떤 마지노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으로 홍 전 시장이 가게 되는 그 사태만큼은 막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 목적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만나게 된다고 해도 이제 그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싶고 지금까지 홍 전 시장이 해왔던 언행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특사단이 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귀국해가지고 선거운동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도 좀 스스로 모양이 우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선대위 합류라든지 여기까지 이끌 수 있는 설득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라고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네, 일단 만남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홍준표 전 시장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고 하와이까지 갔는데 중간에 그걸 중단하고 와서 선거운동을 돕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겠느냐. 국민의힘 입장에선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가버린 홍준표 시장을 잡으려고 특사단을 지금 보낸 거죠. 근데 간 사람을 잡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든 사람을 잘 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으로 든 사람이죠.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제 이런 SNS 글을 올렸어요. 김문수 후보 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 직책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돕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 석동현 변호사의 이 캠프 합류를 갖고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상 어떤 대변인 같은 입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뒤이어서 석동현 변호사도 저도 나갑니다. 일반 국민의 일반 국민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써 주실 걸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힘을 좀 같이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석동현 변호사는 나갔는데 이 사람은 들어왔다는 거죠. 누가 들어왔느냐?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김계리 변호사 생애 처음으로 당적까지 기록하고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김문수 후보님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고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네. 김계리 변호사는 그러니까 석동현하고 김계리는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선 아니 그럼 석동현은 굳이 왜 갔어? 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제 석동현하고 김계리는 이제 급이 네. 틀려요. 석동현 변호사는 이제까지 네.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친밀하면서 네. 지금 변호인단을 이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캠프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변론하면서 이제까지 대표적인 친윤의 가장 상징처럼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김문수 선대위에 들어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대위에 들었다고 그래서 이 선거에서 지려고 굉장히 작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일단 사퇴를 해서 좀 다행이고 네. 이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은
사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윤버지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같이 그쵸. 식사하면서 사진도 찍고. 네. 그런데 아버지가 탈당하는데 왜 딸이 들어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아버지 탈당했으면 아예 근처에도 오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입당한다고 하면 뭐 거부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건 당연히 거부해야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모순죄인 거예요. 윤 전 대통령 탈당하는데 김계리 변호사는 들어온다? 이건 아주 모순죄인 것을 국민의힘이 이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저건 표가 엄청 달아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본인이 들어와서 뭔가 뭐 표를 얻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것은 중도나 무당층에서는 굉장히 악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는 마당에 왜 김계리 변호사가 들어오는지 저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네.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 아버지라고 윤버지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면 아버지가 탈당을 하면 딸도 같이 뭐 근처에 오지 말았는데 왜 딸은 입당을 하는 것이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직 지금 입당 신청 완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입당 승인이 난 건 아닌 상태죠. 때문에 만약에 논란이 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논란이 된다 그러면 승인까지 좀 이어질 것이냐 여부도 좀 봐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승입니다. 환승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 전격 입당. 김용남, 이석현도 잇따라 이 지지.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국민의힘 소속이었었던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후보 호남 이 유세에 직접 등장을 했다. 가서 같이 포옹하고 이런 모습도 봤다. 참된 보수주의자는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온 소식이 실제로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 김상욱 의원 뭐 지원 유세 갔으니까 그럴 것 같았어 생각할 수 있는데 김상욱 의원 말고 김용남 전 의원, 이석현 전 의원도 저 이재명 후보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김용남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 유세장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저는 후보님이 방금 언급하셨던 보수 정당을 포기한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4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이제 6월 3일 밤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약해. 너무 약해. 세 번만 힘차게 더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네, 김용남 전 의원 개혁신당에서 정책위 의장까지 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광주 유세에 등장을 했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아무리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인데 네.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 제가 진짜 몇십 년 살아오면서 저 정도까지 변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말도 틀렸어요. 제가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전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개혁신당 출신 아닙니까? 개혁신당 출신이었는데 마치 자기는 국민의힘의 정통 보수인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모습이 저게 표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간성에 대한 환멸을 느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저건 표가 되지 않고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뭔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정당도 환승하고 저는 환승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의 기존에 있던 소신도 다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건 이제 불쏘시개입니다. 일회용 불쏘시개이지. 저 사람이 민주당 간다고 해서 저것을 진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민주당 가면 또 팽당할 거예요. 그럼 또 자리 옮길 겁니다. 저런 정치인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 신뢰와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건 좀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옮길 수는 있지만 정도가 좀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정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당 버리고 1호 환승, 이준석도 발등 찍혔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수민 의원님, 사실 김용남 전 의원은 개혁신당 출신이고 개혁신당에서 당직도 맡았었는데 국민의힘 출신 김용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약간 두 번 울게 되는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혁신당 자체가 사실 범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도 좀 개혁신당 스스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범국민의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제3 후보나 제3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국민들이 꽤 있는데도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비해서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의 발언이 그런 현실도 한편으로는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본인이 김용남 전 의원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더 안 좋은 역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3년 2월에 막 당장 찾아봐도 나오는 것이 네. 이재명 방탄국회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2023년 2월에 했었고 심지어는 네. 거기서 안 끝나고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이 특검을 할 만한 일인가 이런 발언 또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년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나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의 좀 철새적인 행태다. 이 지적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이런 분들 곱게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당이 어려울 때 네. 뭐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넘어온다 이러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다 판세가 다 정리가 됐고 압도적인 승리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그런 분들이 용기 있는 선택으로 넘어간 것인가, 이 부분은 민주당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지금 뭐 김상욱 의원 얘기 나오고 좀 얘기하죠. 저희 그 그래픽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이석현 의원까지. 네. 3분할 된 거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김용남 전 의원이죠. 개혁신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이제 입당을 했어요. 김상욱 의원. 이젠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래에 있었던 이석현 전 부의장도 이제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짧게 김수민 의원님, 이 간다는 건 말씀처럼 이 승리가 거의 확정이 되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상당히 좀 유력한 상황에서 가는 거 아니겠냐 말씀하셨기는 합니다만 약속받은 게 전혀 없는데 가겠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뭐 선거가 끝나봐야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자리 때문에 간 거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그러면 갈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떨려났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서 괴롭힘 당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을 바로 옮길 정도인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좀 이분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김상욱 의원이나 이석현 전 부의장한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성의 정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풍경들이 한쪽 당에서 안 된다 싶을 때 이제 다른 당으로 바로 옮기는 이런 것으로 좀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은 차차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